네, 검찰은 오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관계자 3명을 줄소환해 조사를 벌입니다. 윗선 개입의 결정적 단서를 잡았는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1시에 중간 조사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김관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예, 국민의당 그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제 계속 조사를 했고 안철수 전 대표 면담 조사까지 이제 지난 1일 밤에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아직 뭐 최종 이제 발표는 뭐 11시에 예고가 돼 있습니다만 당 자체 조사에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그렇죠. 됐고요. 예. 네. 그 당시 이 제보 내용을 폭로했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관계자들이 당 관계자들이 지금 같이 소환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그중에 이제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지금 2번째 소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 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뭔가 이 당 차원에서 그 제보 내용, 즉 통화 내용의 어떤 조작에 관련된 그 사실을 조작 전 혹은 그 폭로 이후에 언젠가 이 당 관계자들이 알았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단서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자체 조사 발표 내용과는 또 별개로 검찰 수사 상황이 계속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좀 확정을 짓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보면은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공명선거단장이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곧바로 검찰에서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또 이유미 씨 변호인이 바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조작 지시한 거 없고요. 윗선에서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안철수 씨하고 독대할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거를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박지원 씨한테 바이버 문자 보내고 어떤 반응을 가리셨는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이유미 씨하고 대지조사 예정돼 있는데 어떤 말씀 나누실 건지. 이유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면은 모든 정황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하실 부분이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왜 보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당 윗선에 조작 사실 언제 알리셨습니까? 네? 당 윗선에 조작 사실을 언제쯤 알리신 겁니까? 정확하게. 저는 알린 게 아니라 이용주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보도 나간 이후에도 이유미 씨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랑 개인 톡한 얘기는. 네, 대선 전날 뭐 죽겠다. 대선. 그거 갖고 저는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이유미 씨랑 연락한 게 언제이신 거예요? 24일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작을 지시하신 사실도 없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모 혐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된 걸 윗선에 보고해서 그게 보도가 되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떠한 뭐 지시도 없었고 압력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길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유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자, 검찰에 도착을 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조작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그렇고 국민의당에서도 계속 내놓고 있는 입장은 조작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조금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작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이 혹시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용을 했다라면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작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조작이 이것이 조작일지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혹은 뭐 시켰다거나 아니면 조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자체가 혹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이용을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시지 내용을 전혀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고 있고 통화 내용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이라든가 당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한 번에 검증 작업도 없이 그대로 믿었을까라는 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오후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당시 공무원선거 추진단 부단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언론에 처음 발표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제보자 당사자와도 통화를 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복수의 관계자와도 확인을 해봤다라는 식의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떤 우리 법률 용어로는 과실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과실 정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네. 다만 이게 과실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 가짜일지도 모르는데 라면서도 이용을 한 것이냐 아닌지를 검찰이 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원 전 의원 그리고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보자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했던 얘기죠. 최근에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발표 직후에 했었던 발표 거죠. 직후에, 발표 그렇죠. 직후에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예. 5월 5일 발표 직후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거기서 뭐 즉흥적인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어낸 말씀이면 명백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예,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좀 폭넓게 보는 거지 조작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 자체가 혹시 거짓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서 그러면은 그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게 조작이 된 줄 몰랐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인 것 자체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에 발표가 된 이후에 이준서 최고위원과 구속된 이유미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면 네.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식의 취지의 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서 최고위원은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그때 당시와 같이 당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프게 작용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국민의당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제보 당사자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여기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정유라 씨를 오후 1시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매번 기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계속 소환을 통보를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내놓고 있는 진술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성과 특히 이제 최순실 사이의 거래에 관한 데서 중요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유라 씨 본인도 피고인의 신분이 될 수가 있지만 아직 기소는 안 했지만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뇌물죄 사건에 있어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했냐인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주인 독일에 있는 회사에 코레스포츠라는 회사에 말을 제공을 했고 이후에 언론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른바 말세탁을 통해서 삼성이 그것과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때 당시 삼성 같은 경우는 말을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최순실 씨에게 말을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약도 해지를 하고 말도 회수해왔다라는 입장을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말을 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증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정유라 씨는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남부지검에 나와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나와서 한 말이 이유미 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 그리고 이 조작 내용도 이용주 의원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근데 이준서 씨는 그 뭐 계속해서 이제 조작에 대한 사전인지 그 다음에 폭로 이후에도 그 몰랐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대선 전날이죠. 대선 전날 이제 증언 그 녹취 내용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대선 전에 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당에서 공개를 한 건데 국민의당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 지금 큰일 났다. 뭐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미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 사실이 뭐냐라고 그 뒤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야기들 들었을 때 과연 이제 이게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권 내 폭로 상황도 아니고 대선 직전에 그것도 이제 유력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그 의혹을 어떤 당사자가 있는 증언 형태로 폭로했다는 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내용이 만약에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면 당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뭐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몰랐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통화 녹취 내용들을 그 공개할 당시에도 이런 사안들은 대개 그 선거전에서 이제 여러 번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전에 당 차원에서 그 선거대책본부라든지 당 차원에서 충분한 그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선거를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뭐 허위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당 차원에 공개를 하게 되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뭐 공개 직후에 그 증언 당사자와 통화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그 조작이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11시에 국민의당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서 전 의원이 소환되기 조금 전에 그 발표 내용을 미리 밝혔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박주선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도 속았을 뿐더러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굉장히 이제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라면 뭐 억울한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름이 뭐 지목되고 있는 분들, 특히 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국민의당 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당 당 차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속을 만한 일에, 속을 만한 상황에서 속았다라면 국민의당도 억울할 수 있는데 이유미 씨가 만들어냈던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극히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떨어지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다 내용이 공개가 녹취된 걸 들어보면 정말로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바로 그걸 공개한 다음 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면서 파슨스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사람, 실제 알려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문준영 씨와 함께 유학생활을 비슷한 시기에 했던 사람들이 한 3분 정도는 압축이 되고 그분들이 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 얘기 자체가 사실 상황이 맞지 않은 얘기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바로 반론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확인 작업을 거친 바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과실, 그러니까 이른바 최소한 거쳐야 될 정당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정도까지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설령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는 책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단순히 조작만으로 사건을
줄여서 조작에는 우리도 아무도 가담하지 않았고 우리도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선은 안철수 전 의원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대면 조사를 어제 실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전화로 일단 뭐 이제 1차 뭐 진상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아마 대면 조사를 좀 거부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절차에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발표할 수 없다라는 입장 때문에 대면 조사를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민 속으로 해서 이제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본인의 이런 어떤 폭로나 제보에 관련돼서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 정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들은 이 사안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다음에 과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조작해서 폭로했는지라는 부분도 관심이 가지만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 대선 후보를 지낸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할까라는 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제 입장 표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대선 후보의 어떤 득표전 상대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이런 충분한 검증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사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는 무관하다라는 어떤 그런 해명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공식 입장 표명 계획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일 국민의당에서 지난달 26일이죠.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조작 보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그 전날 25일 날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물론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결국 중차대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어떤 그 존립기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면은 이것이 공개됐을 때 오히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해명,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를 설명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제 이런 뭔가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폭로전을 벌이면서 대선을 치른 정당과 후보가 과연 이제 이게 거기에 무관하다라는 어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만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일단 추가적인 개입은 없었다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철수 전 대표나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이라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들에 대해서만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추진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발표 이후에 입장 표명 같은 것들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 뭐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뭐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전체의 책임과 무관하게 또 이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오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뭐 장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를 했고 수사의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더더군다나 지금 주범인 이유미 씨는 어쨌든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는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범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당이 이거를 조사를 해본 다음에 우리는 결백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면 과연 이것도 맞는 상황이냐라는 것도 조금 고개는 갸웃거려집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당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라는 게 글쎄요, 법적으로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방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당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충격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분노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평당원 개인의 일탈 정도로 덮어버리려 했던 얄팍한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당 죽이기 작전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또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 형태고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당을 향한 거짓 선동 당장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계산과 치졸한 정략으로 국민의당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치졸한 정략이라고 몰아붙였고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두 당의 대결이 점점 더 감정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네요. 네, 국민의당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유미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행위, 범법 행위로 그 끝을 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정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아마 국민의당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설명이 되든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제 대선 과정을 기억해 보시면은 마지막까지 종반전까지 국민의당과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는 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선 과정을 치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법의 위반 행위의 어떤 그 처벌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런 이슈 자체는 정당이 과연 이제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고 제대로 기능했느냐라는 이런 문제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우면서도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그 고민을 깊게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선을 긋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읽힙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존립 기반을 확장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궁금해했는데, 실제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호남의 지역구를 기반한 이제 그 국회의원들 소속 의원들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어쨌든 대선에서 20% 넘게 득표했었는데요. 아마 수도권에 이제 선거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재기전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전략적인 구상들이 좀 무너지면서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 세를 유지하고 확장해 갈 수 있냐,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한 그 정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5%로 이제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곧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현재 당세,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당은 어쨌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을 한 안철수 당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 제보 조작 사건 파문으로 인해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 생명이 크게 실추됐을 때 이런 이제 그 울타리 자체가 좀 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나 이제 소속 구성원들이 이 국민의당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대로 정치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아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잘 추스르지 못할 경우, 또 특히나 당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어느 정도 뭔가 연관된 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금 당이 해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박수현 비대위원장은 이게 정치 보복이고 뭐 구태 정치고 이런 말씀 강하게 경고한다라는 말 오히려 말씀까지 했지만, 사실 추미애 대표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대표였으니까 박지원 전 대표, 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검찰을 동원한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비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은 막 이렇게 그 공세하는 목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사실은. 예. 오히려 국민의당에서만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국민의당에서 높이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공격은 없는데 방어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혹시 정치 검찰의 어떤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동시에 고심하면서 수사 자체는 엄정하게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제보 조작 사건이라는 큰 이슈에 묻혀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그동안 후보들 간의 공방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 모습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양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당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 떠난 민심을 우리가 주워 담을 그런 깨끗한 거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는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면 국민들이 덕을 돌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막말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국회의원과 그러한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 때문에 멍드는 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받는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을 뜨겁게 같이 안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깨 동무하고 소외받은 계층 힘들어하는 국민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당대표 후보에 나선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원유철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주 지지율도 7%대를 기록하면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갤럽의 조사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원유철 의원은 홍준표 전 지사의 막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도 갤럽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7%입니다. 바른정당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참 자유한국당 지금 글쎄 10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데 저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바른정당에 뒤지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때 네. 같은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자유한국당 지도가 10% 정도로 나왔고요. 바른정당이 한 18% 정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핵심 지지 기반에서조차 그 여론에 좀 반응하지 않는 정당, 그 100석이 넘는 그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저렇게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 무관심, 오히려 이제 무관심이 가까운 것 같아요. 비판을 넘어서 그런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뭐 지금 이제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뭐 친박과 비박의 싸움, 또 이번에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홍준표냐 또 홍준표가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구도의 싸움 속에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좀 관심이나 뭐 기대치를 좀 모아낼 텐데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 아까 홍준표 전 지사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주사파 운동권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결국 지방선거는 양당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구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세를 봤을 때 소멸하고 양당 체제가 되면은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이제 좀 큰 변화 없이 과연 과거의 그 보수 쪽 유권자들 또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어떤 유권자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분위기까지로 봐서는 네. 아직은 좀 회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홍준표 전 지사의 그 선출이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원철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의 어떤 막말 때문에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 반대되는 어떤 대안들을 원철 후보는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자유한국당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뭔가 보수였던 지지층들이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들 만한 모습 내지는 정책 내지는 인물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만드니까 결국 홍준표 지사처럼 오히려 목소리라도 센 사람 지금 상황에서 대립가이라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낳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홍 지사 쪽으로 아무래도 좀 뭐 새가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글쎄요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예상대로라면 전당대회 결과를 그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남양주시에 가서 감자를 캐면서 기다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국민 곁에 다가가서 그 겸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감자 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당의 축제라고 하는 전당대회하고 감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유한국당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참 고개를 갸웃가리는 모습들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처럼 목소리 센 사람에만 계속해서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당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대할 만한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결국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지를 너무 좁히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11시에 이제 하죠. 이제 전당대회는 국회 헌정회관에서 여는데 그 후보들은 감자밭에 가 있는 거죠? 예,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예, 어떻게 되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좀 변경됐나? 그거는 저희가 듣지를 못했는데 취재 기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11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문회 전국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에 또 한 번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당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에 열중하는 야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더 큰 국회 갈등의 불씨를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후보들은 잦은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네, 지금 야당은 송영무, 김상곤 그리고 조대호 세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일단 뭐 야3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청문 보고서 요청을 재송부 요청한 뒤에 임명을 강행하지 않느냐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결국 이제 이 첫 조각의 어떤 그 시급성 그리고 이제 뭐 국정의 어떤 정상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 임명 강행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처리든지 이런 법안 처리 문제에서 그 야당의 이제 강력한 반발, 국회 보이콧 사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 아마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금 이 문제들을 좀 푸는 과정 속에서 그 여야 사이에 또 이제 청와대와 그 야당들 사이에 조금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타협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결국 이제 인사를 강행하고 나서 야당들이 어떤 이제 반발의 명분을 주고 야당들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사태로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 정상화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 첫 과제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사 문제에 대한 또 국민 여론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정말 이제 전부 다 강행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또 야당들도 무조건 뭐 3명 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보다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평가 이유들을 내면서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무조건 이제 결격 사유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무조건 불가 방침을 정해놓고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 강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후 정국이 파행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분수령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다시 뭐 80%로 반등을 한 상태고 방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임명
명령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방미 효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보와 관련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도 부식시키는 효과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공고화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임명에 관해서 물론 국민들께서도 저분 세 분들 한 분 한 분들 바라보면서 이분은 되겠다,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네.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비상시국에서 출범한 인수위 없이 급히 만들어진 정국이었고 네.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금 협상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미 FTA에 관련된 부분은 또 한 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산업통상부 장관 인선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란 일 자체가 급하다는 일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부적격하다면 부적격하다라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또 정책인 책임과 부담감을 지면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무조건 아예 사퇴하라고 했었을 경우에 국정이 아예 운영조차도 안 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추경이라든가 국회조차도 만약에 보이콧을 하는 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어느 쪽에 더 국민들이 더 따갑게 바라볼 것이냐를 야당도 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안 되겠다는 분이 있다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무조건 안 된다라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오늘 결정이 날 텐데요. 자,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